불편한 편의점.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다 마시기도 전에 타깃이 건물에서 나왔다. 잠복 실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놈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고 곽은 잠시 고민한 뒤 남은 커피를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타깃을 쫓는 건 이걸로 족하다. 그는 커피숍을 나와 타깃이 20여 분간 머문 성형외과로 향했다. 곽의 청년 시절엔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짜 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던 친구 녀석도 생각난다. 이유는 간단하다. 운전을 잘하면 사고를 안 내고 그럼 걸릴 위험도 적기 때문이다. 즉, 면허가 없어도 그 면허에 준하는 실력과 풍모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먹어준다는 것. 곽은 그동안 자신의 가짜 경찰 신분증을 그렇게 활용했다. 불미스러운 일로 옷을 벗어야 했지만 곽은 지금도 뼛속까지 스스로를 경찰이라 여겼다. 그런 그에게 성형외과 데스크 직원을 속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예상보다 더 화려하고 깔끔한 로비에 살짝 긴장했지만 곧 곽은 데스크에 경찰 신분증을 보인 뒤 방금 왔다 간 사내가 사건 참고인에게 행적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것저것 물었다. 하지만 데스크 직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며 주름 하나 없는 얼굴로 맞섰다. 생각보다 뻣뻣한 그녀에게 곽은 심각한 표정으로 영장을 발부해 다시 올 수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더니 그 사람은 원장님을 만나고 갔을 뿐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곽이 원장까지 만나야 하나 잠시 고민하는데 50대 초반의 사내가 코트 차림으로 나오다가 그를 매섭게 훑는 것이 아닌가. 곧바로 데스크 직원은 선생님에게 고자질하듯 그에게 경찰이 왔다고 말하며 곽을 가리켰다. 키도 크고 머리도 큰 원장이 오른쪽 광대를 실룩이며 다가왔다. 원장은 곽을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살피고는 대뜸 따라오라며 몸을 돌려 원장실로 향했다. 좋아.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알아내자는 마음으로 곽은 그를 뒤따라갔다. 응접 테이블 앞에 앉아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고 세련된 원장실을 살피자니 긴장이 돌았다. 원장은 일부러 곽을 기다리게 하다가 직원이 음료를 내오자 그때서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가늠하듯 곽을 바라봤다. 어디 소속이라고요? 용산서 지능범죄팀입니다. 곽이 신분증을 쓱 꺼내 보였는데 원장은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곽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곧 원장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곽의 이름을 다시 물었다. 어라? 이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신분증에 가명을 다시 발음하고 나자 이마에서 식은땀이 나는 게 느껴졌다. 원장은 찢어진 뱀눈으로 곽을 바라보며 휴대폰 너머 사람에게 곽의 가짜 이름을 댔다. 잠시 후 원장이 휴대폰을 내려놓고는 미소를 머금었다. 용산서 지능범죄팀엔 그런 사람이 없다는데요. 그럴 리가요. 다시 지능범죄는 그쪽이 저지르고 계신 게 아닌가? 원장은 상체를 뒤로 젖히곤 느긋한 포즈로 곽을 응시했다. 조사를 하려다 순식간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오히려 조사를 당하고 있다. 보통이 아닌 놈을 만나 망신을 당할 판이다. 어쩌지? 이제는 알아서 길하는 듯 내리깔아 보는 원장의 모습에 곽은 가까스로 기운을 냈다. 자신의 나이 정도 되면 자연스레 장착하게 되는 뻔뻔함을 발휘하기로 한 것이다. 전직 경찰입니다. 내 간절한 일이 있어 거짓 불응을 좀 했는데 이해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지만 당신 지금 경찰 사칭하다 걸린 거야. 어쨌거나 간절하게 한번 해명을 해보시지. 방금 원장 당신이 만난 사람 말이오. 그 남자는 내 조카입니다. 한동안 실종됐던 녀석을 찾다가 이제 만났는데 녀석이 내게 지난 일을 통항구하는 바람에 어떡하든 알아내려다 보니 일이 됐군요. 원장은 거짓말 탐지기라도 탑재한 듯 고개를 까딱이며 곽의 말을 저울질했다. 그러다가 입맛을 다시고 곽을 노려보았다. 상담 환자들이 말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이야. 이 방은 모든 게 녹음되고 녹화되고 있어. 당신이 경찰 사칭한 증거는 이미 확보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 꼬리 그만 물고 정직하게 말하지 그래? 마지막 기회야. 원장은 곽의 정체와 거짓말이 탈로 나자마자 반말을 짓거리며 잡아먹을 듯 굴었다. 고약하고 집요한 놈이었다. 뱀 앞의 개구리 꼴이 된 곽은 빠른 투항만이 답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자신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를 받아
아까 그 사내에 대해 조사 중이란 사실을 밝혔다. 텅 빈 정수리가 다 보이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어느 지점에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장의 표정이 평온해졌다. 그는 관대함이 넘치는 법관이라도 되는 듯 송구한 표정을 짓고 있는 곽을 향해 말했다. 흥신소가 아직도 있군. 어르신, 그래서 알아낸 게 뭐야? 그건 아직 별로 없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들과 친분을 나눴다는 것 정도와 이 병원에 찾아온 게 전부입니다. 당신은 무능하군. 그럼 쓸모가 없어질 텐데. 나한테 쓸모가 있어야 봐줄 텐데. 쯧. 원장이 자신을 쥐어짠다는 걸 알았지만 곽은 저항할 수 없었다. 아, 지금 타깃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파동의 한 편의점에서 밤새 야간 알바 일을 하고 낮에는 서울역과 용산 일대를 그저 배회할 따름입니다. 한마디로 넋이 좀 나간 사람입니다. 편의점에서 밤새 야간 알바라. 으흐흐. 원장이 진짜로 웃었다. 얼굴이고 말이고 모든 게 갑옷으로 두른 것 같은 놈이 처음으로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에 곽은 주목했다. 그 틈새를 파고들면 오늘의 망신을 모면하고 반격의 기회도 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바람새는 웃음을 내뱉던 원장이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곽을 응시했다. 편의점이라 웃기긴 한데 처리하긴 불편하네. 아, 혹시 당신네 흥신소는 사람 처리도 하나? 처리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못하나 보군. 그럼 놈이 어디 사는지 알아봐. 주로 가는 곳과 혼자 사는 곳도 알아내면 내 사례야지. 사례라면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당신 죄를 안 묻는 거지. 고맙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곽에게 대뜸 전화기를 달라고 했다. 곽이 구형 폰을 건네자 원장은 폴더를 열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뒤 책상 서랍 어딘가에서 진동이 들렸고 원장이 대포폰으로 보이는 휴대폰을 꺼내 들어 보였다. 사흘 안에 전화해. 잠수타면 곤란할 거야. 그 자식 처리할 때 당신도 가만 안 둘 수 있어. 곽은 떨리는 입술로 알았다고 대답한 뒤 일어나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뜨고 싶었다. 사자 굴인지도 모르고 허세를 떤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가 떨렸다. 문으로 향하는데 잠깐! 이라는 목소리가 그의 덜미를 잡아세웠다. 곽은 표정관리를 하며 돌아왔었다. 당신한테 그 자식 정책 파악하라고 의뢰한 자가 누구지? 그건 의뢰인에 대해 밝히는 건 직업상 기밀이라 어렵겠네요. 곽은 애써 숨을 고르며 직업 정신을 발휘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원장은 다시 한번 바람 새는 웃음을 터뜨리며 조롱기 담긴 눈으로 곽을 바라보았다. 의뢰인이 누군지 몰라도 그 자식 없어지는 걸 바란다면 곧 이루어질 테니 걱정 말라 그래. 그러니 당신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얼마 뒤 그 친구가 사라지면 당신이 처리했다고 하고 의뢰인에게 잔금이나 요구하라고. 병원을 나와 정신없이 걷다 보니 동호대교 밑이었다. 곽은 계단을 지나 다리 위를 걸었다. 칼바람이 그의 얼굴을 세차게 때렸고 강은 남쪽에서 북쪽까지는 한없이 멀어 보였다. 곽은 잠시 멈춰 선 채 강을 내려다 보았다. 검푸른 강물은 거역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처럼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곽은 문득 그 흐름에 합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뛰어내릴까? 자기 하나 사라져도 변할 것 없는 세상이다. 무능력하고 쓸모없어진 자신이 앞으로 당할 멸시와 천대를 방금 전 병원에서 영화 예고편 보듯 경험했다. 치욕스러웠다. 곽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가짜 신분증은 40대 전성기 경찰 시절 그의 얼굴을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구차하고 억지스러운 거짓 불황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뚱어리 대신 신분증을 한강으로 추락시키고 나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었다. 강북으로 올라온 곽은 종로의 한 대형 서점에서 몸을 녹이다 저녁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나갔다. 낙원상가 부근의 갈매기 집에서 오랜 친구인 황을 만난 곽은 묵묵히 소주를 마셨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황은 침울한 곽에게 흥신소 일 따위 그만두고 경비원이라도 하라고 말했다. 가끔 갑질을 당해 기분이 잡칠 때도 있지만 늙어가며 할 만한 일로 이것만 한 게 없다고 했다. 설득당할 뻔했다. 하지만 소주가 3병을 넘어가자
그때부터 축이 어린 황의 푸념이 고기맛까지 달아나게 만들었다. 시발, 나 곧 들어가야 해. 자고 새벽별 보며 출근해야 하거든. 요새는 소리 안 깨서. 시발, 나 일찍 자야 한다고. 격일제 근무 이거 노인네가 할 게 못돼. 힘들면 좀 쉬지 그래. 이거라도 나가야 달에 150이라도 가져가지. 내가 돈도 못 벌면 마누라가 밥이나 해주겠나? 젊어 빠릿빠릿하게 돈 벌 땐 잘해주더니 이제 이 모양 되니 키우는 걔만 또 못하는가 봐. 차라리 자네처럼 황혼 이혼이라도 시원하게 하는 게 낫지 원. 그래서 내가 행복해 보이나? 혼자 있으니? 그럼 친구야, 우리가 늙었다고 이런 취급을 당하면 쓰겠나? 나라를 일구고 살림을 일으킨 게 우린데 왜 이제는 찬밥 신생 거냐고. 자식 놈들은 전화 한 통 없고 세상은 우릴 폐기물 보듯 하고. 응? 그럴 리가. 야, 너 경비원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우리 하는 일 중 하나가 쓰레기 분리수거야. 온갖 음식물 쓰레기에 코가 다 썩는데 그 쓰레기통을 또 내가 물 청소해야 해. 아주 더럽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너 재활용품이랑 폐기물이랑 어떻게 다른지 알아? 모르지? 근데 폐기물을 재활용품이라 우기며 갖다 두는 놈들이 있어.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라 하면 어디 경비가 따지냐며 날 폐기물 보듯 한다고. 그럴 땐 그냥 놈을 쓰레기통에 확 쳐놓고 싶은데 말이야. 샹. 황의 주정 데시벨이 올라갔고 옆자리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황의 삐걱대는 소리는 스스로가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곽은 기름칠이라도 하듯 그에게 소주를 따라주었다. 잔을 비우고 황이 다시 가족과 세상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거참 목소리는 또 왜 이리 큰지. 더 이상 참기 힘들어진 곽은 황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세게 눌렀다. 황이 떠들기를 멈추고 곽을 올려다보았다. 가족들이 널 싫어한다고 그랬지? 그렇다니까. 왕따야. 안타깝네. 근데 내가 네 자식이라도 그럴 것 같다. 너처럼 떠들어대면 누가 좋아하겠니? 이 자식 보게 이거. 내가 내 입으로 떠들지도 못하냐? 눈을 치뜨고 따지는 황을 보며 곽은 짧은 한숨을 내뱉고 대받아쳤다. 뭘 떠드는데? 뭘 알고 떠들어? 네가 요즘 애들처럼 공부를 많이 했어? 아니면 책을 많이 읽었어? 야, 내가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온 게 어디 있는데 그따위 공부가 뭐 대단하다고. 진짜 너 왜 젊은 것들 편만 들어? 자식들이 뭐라던? 너 대체 누구 편이야? 나? 입 닥치고 조용한 쪽 편이다. 잘 들어 이놈아. 우리같이 돈도 힘도 없는 노인들은 발언권이 없는 거야. 성공이 왜 좋은 줄 아나? 좋은 줄 아나? 발언권을 가지는 거라고. 성공한 노인들 봐. 이러니 너무도 정치하고 경영하고. 응? 떠들어도 밑에 젊은 놈들이 경청한다고. 걔들 자식들도 충성하고. 근데 우린 아냐. 우린 망했잖아. 그런데 떠들긴 뭘 떠들어. 시발 그래. 인정. 망했지. 못났고. 그럼 못난 놈들끼리 모여서 떠들면 되잖아. 광화문 나가서 다 함께 말이야. 야 이 자식아. 너 이혼했다고 너무 의기소침할 거 없어. 나랑 같이 이번 주말에 광화문 나가서 신나게 소리나 한번 질러보자. 어때? 곽은 부끄러웠다. 친구가 부끄러웠고 별다를 바 없는 자신도 부끄러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놓인 황의 마스크를 들어 자신을 올려다보는 황의 입에 다짜고짜 씌웠다. 입 닥치라고. 광화문 가서 코로나나 걸리지 말라고. 계산을 하고 자리를 뜨는 곽의 뒤로 황의 악담이 들려왔다. 얼마 안 남은 친구가 그렇게 하나 줄어들고 있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6월 오늘 며칠이지? 6월 20일.